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정말 진짜 연담 김명국은 신필인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혹시 지쳐서 다 도망가신 거 아니죠? 예, 애초에는 가볍게 그림 감상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학 전공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김명국의 달마도 6부를 몇 분이나 보셨을까 싶어요. 이 달마 6부를 모두 보신 분은 최소한 미학과 그 4년 과정, 학사 과정을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석사급 정도시고요. 혹시 이제 의문점이 생기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든가 미학에 불타는 관심이 생기셨다면 박사급이십니다. 예,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회화 품평 기준을 바탕으로 연담의 그림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요, 중국의 이런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그 문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들만의 그 개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화풍은 조선 중기 이후 그 선불교가 성행하면서 그 선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그 조선의 그 회화 비평가로서 유명한 그 남태응이라는 분의 그 청죽 화사에 에서 그 남태응이 김명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남태응의 호는 청죽입니다. 예, 바람에 그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본관이 의령이로서 아주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골수 소론 집안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즉위하면서 그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벼슬길이 막혔죠. 그래서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그런 정도가 아닌데 종팔품에 해당하는 사옹원 봉사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많겠죠. 벼슬을 안 하면 공부할 시간 많죠. 예. 조선 최고의 미술 평론가로서 그 화가들의 작품을 품평한 청죽 화사를 남깁니다. 문집으로는 청죽 만록을 남기고 있죠. 이 청죽 화사에 보면요, 그는 조선시대 역대 명화가들의 그 특징 혹은 장단점들을 하나하나 평가를 했는데, 이전에 그 그림 평론이라면 대개 이제 그림에 맞는 그 시문을 짓거나 그림에 제목을 붙여서 시를 지어준다든가 의례적으로 이제 칭찬 일색인 그런 단계였는데, 남태응은요 아주 날카로운 그 안목으로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그 실증적인 태도로서 아주 냉정하게 평론을 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의 그 청죽 화사에 기록된 그 김명국에 관한 평을 요약해 보면요, 매우 개성적이다. 개성적인 화가다. 그렇죠? 흠이 있다면 거친 것이 이제 폐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거칠다 해도 천부적인 재주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 누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산품에 빗대서 보면 신품에 가깝다. 이런 식의 평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연담의 그 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방종함,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탁월함, 이런 것으로 말하면 그 연담의 그림을 일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남태응은 연담을 신품에 가깝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연담이 일품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굳이 제가 골라서 보면요, 기이함에 치우쳐서 너무나 지나치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조화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좀 별나게 특이하게 기이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일으키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쁜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하는 데에 그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오로지 기만을 숭상하였다는 것이죠. 이치를 중시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그 기만을 숭상했기 때문에
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교하고 치밀한 묘가 모자라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담의 그림에는 법을 떠난 그런 그 자유로움, 방종함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몇 번의 붓질로 형태를 잡아내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감히 누구도 따라 배울 수 없는 탁월함, 이런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격에서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 개념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생전에 우리 일부에서 공부하셨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삼밀매를 했다든가, 그리고 또 술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그의 행적은 차치하고라도 이 달마도의 그림을 보면은 뭔가 집착하는 듯, 뭔가에 분노하는 듯 해서 그 마음작용이 없는 그런 한가로움이나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담함, 그리고 그 속기가 없는 그런 천진함,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의 작품을 일품이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명국은 일품이 아니라면 그럼 신품인가 이거예요. 그럼 신품이라도, 근데 남태영은요, 연담의 그림을 신품이다가 아니라 신품에 가깝다 했습니다. 신품이면 신품이고 아니면 아니지 뭘 신품에 가깝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 연담을 신품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가 술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작품에는요, 용과 지렁이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과 그런 태작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작품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재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취해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대요. 덜 취한 상태에서만 잘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탁월함이나 자유로움, 그야말로 도의경지에 가까운 스킬, 기술이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이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기만을 강조해서 운치가 없이 잡스럽고 그래서 정교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 이런 평을 듣게 된 것은 둘러치나 매치나 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금 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화가들 중 술을 가까이 한 예술가들이 적지 않죠. 그들은 술의 힘을 빌어서 독창적이며 자유분방한 뛰어난 작품을 그려내곤 했어요. 조선의 그 3대 기인이라고 한다면요, 연담, 오원, 호생감 이렇게 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들 모두 그 술에 가난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술꾼으로 말하면 1등이 연담, 2등이 오원, 3등이 호생감,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오원 장승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치화선입니다. 치한 화선이에요. 그림의 신선. 여기 영화배우 최민식입니다. 이 최민식 배우가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화가 그 장승업의 역을 맡아서 이 술병 들고 있죠.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나다. 현재 자기 개성, 화법이나 그런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내가 그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한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승업의 이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 많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부러 술과 관련된 것만 이제 뽑은 거예요. 그림 훌륭한 그림 많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술 취한 이태백을 그린 거예요. 제목이 추태백입니다. 뭐 자기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은 오원 장승업이 어려서 이제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화가인 그 김선비라는, 누구지? 그 배우, 김선비가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데려다가 이제 그림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화가로 만들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 거지 소굴에서 살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인가 싶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제 이 먹의 번짐 효과를 노리는 그 발목법으로 이렇게 칠했죠. 정말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거지 같이 생겼죠. 예. 이 장면은요, 영화 취하선의 한 장면인데요. 예, 최민식이 앞에 거지 그림과 같은 풍으로 이 술 취한 원숭이, 이 술병 들고 있는 술 취한 원숭이를 그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짜 그림 전체에 풍기는 것 같죠. 예. 그러니 이 오원 또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화가로서의 자질 문제라든가 잡스러운 기운이 풍긴다라는 그런 남태용의 그 가혹한 평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호생간 채북입니다. 예, 눈이 외눈박이죠. 예, 조선 화가 중에 가장 괴짜 화가로도 일컬어진 정도로 아주 개이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 채북 호생상 있죠. 성격이 괴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놀리게 하고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림 솜씨가 워낙 좋아서 그가 나타나면 막 그림 그려달라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양반이 와서는 돈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했나 봅니다. 근데 호생가는 영 그려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안 견딘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협박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남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내가 내 몸에 손을 대겠다 하면서 송곳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서 평생 외눈박이로 살다가 눈 내리는 날 성문 밖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예,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뭐가 돼도 되는가 싶어요. 이 그림이 이제 호생간 그 진일 기우기라는 그림인데요. 진일 종일토록, 기우 소를 타고, 귀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 심우도라고 이 마음을 소에 빗대서 마음을 찾아서 수행하는 과정을 10단계로 그린 심우도의 그림의 6번째에 해당하는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참 좋죠. 마음을 상징하는 이 소를 아주 잘 길들여서 이렇게 딱 타고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의 근육을 보거나 이 크기를 보거나 이 황소의 이 뿔로 보거나 이 체북의 기질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이 체북의 또 그 수양력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가 꼬리를 딱 감았잖아요. 완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 그러잖아요.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서쪽으로 가. 얘가 아주 완전 마음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된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호생간의 의미는 그 직업 화가로서 이 붓으로 먹고 산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붓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그 저희 동영상에 그 광기라고 하는 부제하에 체북을 다룬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림 좋죠. 이왕에 이제 술 얘기가 나왔으니 그 서양에서도 또 술과 관련이 깊은 예술가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양의 예술가 중 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죠. 그는 평생 이 압상트라고 하는 술을 손에서 떼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죽은 후에도 여전히 술 광고 표지로 이렇게 남아있죠. 이 압상트라는 술은요, 알코올 도수가 40도에서 80도 정도로 독한 술이라고 합니다. 값이 저렴해서 근세 유럽 대중들이 이제 술값도 싸고 또 독하고 해서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 주 재료가 향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쑥이 중독성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유럽의 쑥은 그 산토닌이라는 중독성이 있어서 법으로 금하고 있대요. 이 고흐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적인 발작을 일으켜서 이렇게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체북을 동양의 고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스스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그 해바라기라는 그림인데요. 압상트에 중독이 되면 한 가지 색에 집착
집중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 황시증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이렇게 노란색이 유난히 이렇게 과하게 표현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그 유명한, 정말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요, 그 체코의 빅토르 올리바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 이 화가가 이 압상트 술에 취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투명 상태에 이렇게 벌거벗은 여인을 쳐다보고 있죠. 예. 이 초록색의 이 여인은요, 이 압상트라는 술을 상징합니다. 이 압상트 술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압상트가 만들어낸 환각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 장소가 체코 프라하의 그 슬라비아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지금도 이 카페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죠. 예. 그리고 이 사진은요, 뚜르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의 성장이 멈춘 곱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요 사람이, 작은 사람이 뚜르즈 로트렉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무랑루즈라는 술집의 사장인가 봐요. 요 그림은 이제 이 로트렉이 그린 포스터예요. 무랑루즈, 여기 무랑루즈 그 술집을 선전하는 포스터입니다. 이 로트렉은 이 포스터나 사파 뭐 이런 디자인스러운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게 천재지요, 천재. 예. 자신의 그 불행함 때문에 그는 그 몽마르트의 그 무랑루즈 그 술집에서 거의 뭐 무의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압상트와 꼬냑을 즐겨 마시면서 이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매독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36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로트렉의 무랑루즈 포스터예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요 그림은요, 이제 이태백이에요. 술이 잔뜩 취한 이태백. 그리고 요 어린 동자가 술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있죠. 예. 뭐 술을 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술이 보통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그 삶의 시름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런 이유와 별개로 예술가들이 굳이 술을 의도적으로 마신다면 왜 술을 마실까요? 그들은 술로부터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의식용으로 마시잖아요. 공식적인 행사나 뭐 경사스러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일이 있고요. 혹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친목도모, 혹은 이제 그 위계 질서를 위한 뭐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술은 절대적으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예술가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죠. 그럼 그들이 술을 마시는 건 왜 마시는가? 예. 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죠? 예. 술이 지니고 있는 그 환각작용을 빌어서 신과 접신함으로써 신과 관련된 어떤 것을 얻고자, 예. 그래서 접신의 도구로 술을 마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술로부터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술과 관련된 어떤 것. 그들은 도대체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술로서 접신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올림픽 시합할 때 선수들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죠. 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이 술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위력을 갖고 싶은 것일 겁니다. 이것도 결국 욕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 흰 화면, 화선지라든가 도화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할 때 느끼는 그 공포감, 혹은 때때마다 부딪히는 그 창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있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요, 그 내 안에 숨어있는 그 꿈틀꿈틀거리는 그 어떤 예술적인 영감, 이런 것을 깨워서 나로 하여금 용감하게 예술 창작의 그 동기를 막 일으키면서 용감하게 막 그 붓을 휘두르면서 뜨겁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술의 혼을 불태우도록, 그렇게 해서 최고의 예술, 일품을 그리도록 하는 내 어떤 신적인 위력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진정코 예술가들은 술로부터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이 포스터는요, 러빙 빈센트 반 고흐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 고흐의 필체로 이렇게 그린 것이에요. 고흐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면 알 수 없는 것이 몸에 들어왔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그림 위에다 쏟아낸 것 뿐이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완전 접신 상태 아닌가요?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고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냐가 다를 뿐 이것은 분명 환각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마르크스는요, 종교적인 접신의 상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그 이상한 행동들 하는 거 있죠. 그게 접신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정신없는 정신이라고 했답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한테 막 그냥 울면서 막 그냥 뭐 아버지 수령님 막 이러죠. 그리고 이 종교에서도 막 그냥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환각 상태예요. 이 마르크스는 그것을 정신없는 정신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예술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술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 신에 접해서 그 자신은 그 신의 아바타, 즉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그 형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형태에는 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에 어떤 정신이 깃드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하는 말로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문이 너덜거린 채 걸려있는 집에는 들깨나 들고양이가 들락거리듯이 깨끗한 집에는 거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청정한 몸에 청정한 신이 깃드는 것이에요. 또 청대의 서예가인 그 유희재라고 하는 화가는요, 서여기인이라고 했어요. 글씨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다. 즉 서품은 인품이다. 역시 화품 또한 인품이죠.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을 품평할 수 있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태를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신에 홀린 듯 광기로 그린 그림도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는 멋진 작품이죠. 다만 우리가 지금 품평하는 대상은 선종화의 대표작이라고 되어 있는 달마도죠. 그래서 예술성보다는 수양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종화의 대표작인 달마도가 작가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린 그림을 신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태웅은 연담을 신품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그림도 연담의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연담에 훌륭한 그림 많습니다. 제가 술과 관련해서 캡처를 한 것이에요. 술이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 반대로 정신을 맑게 하는 음료수가 있다면 그것은 차죠. 차죠. 그죠? 이 차라는 것은 술과 달라서 노상 먹어도 탈이 없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 동등한 위치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마실 수 있죠. 이 연담의 그 탁월한 재주에, 그리고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그리고 거의 뭐 도에 가까운 그런 자연스러움, 이 기술,
경지를 맑은 정신으로 술이 없어도 언제고 어느 자리에서라도 마음대로 피리 가는 대로 그려낼 수 있었다면 그의 그림 속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한가함이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 없는 평담함이 깃들었을 것이며 속기 없는 천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연담이 그리다가 만 그림이에요. 그리다 말았어요. 이게 술 기운이 없으니까 그리다 마른 거예요. 요 상태의 그림으로 보면요, 충분히 일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림은 탁한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탁해요.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탁합니다. 탁한 것을 개성이라는 말로 덮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예.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연담이 그런 일품의 경지를 정말로 원했다면, 그리고 그런 바람을 혹시 술의 힘을 빌어서 해내려고 했을까? 정말 술의 힘으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품의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정말 닿을 듯 닿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술의 힘으로 해내려 했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지만요. 이 작품은 박쥐를 날리는 신선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박쥐입니다. 이 연담이 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박쥐는요, 오복을 상징해요. 제목 그대로 이 오복을 날려버린 연담의 뒷모습이에요.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는지 그냥 어쨌든 이것이 진정 연담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그 연담의 작품과 화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은사도라고 해서 숨어 사는 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담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죽음의 자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커다란 수의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에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 인간의 그 뒷모습, 그 숨막힐 듯한 정적감이 느껴지죠. 어느 곳에도 기댈 데 없는 그 존재의 무력감, 허무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파격적인 구도나 정말 몇 번의 붓질로 윤곽선을 이렇게 쓱쓱 그린 그런 것, 호방하고 활달한 기질이 보이죠. 그러면서도 그 자체로 나름대로 완성도가 보이는,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포를 이 화지 뒤에다 안 하고 이렇게 아래에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썼습니다. 여기 두건의 선이나 이 긴 소매의 이 날카로운 선은요, 그 100년 후에 그 일본의 그 단위 분초가 아마도 연담의 그 선을 모방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인 평으로는 이 그림을 그 죽음을 초탈한 연담의 정신경계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고개 숙인 뒷모습에서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죽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화제를 보시면 그림을 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화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장모 능작 유 화모 기전언 세상 다 속에 수초 이산혼 연담. 연담 요거는 제가 잘라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모 능작유, 그죠? 장은 미래장자예요. 무,
없는 것을 가지고 능히 만들 수 있어. 무엇을? 있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미래 장차예요. 장차 그러려면 화모기전원 모양을 그릴지언정 어찌 말로 전할 수 있겠는가. 예.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려면 그건 그림으로 해야지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것이야 이거예요. 세상 다 소객. 세상에는 소객, 시인입니다. 말 잘하는 시인이 많지만 수초 이산혼 누구 수예요? 누가 부르겠느냐? 이미 흩어진 혼을. 예. 세상에 아무리 말 잘하는 신이 있다 한들 이미 죽은 혼을 누가 부를 수 있겠는가?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지언정 말로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세상에 아무리 말 잘하는 시인이 있다 한들 이미 죽은 혼을 부를 수 있겠는가. 예. 내가 그림으로 없는 것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글 잘하는 선비들, 사대부들이 나를 아무리 초혼을 한다 한들 난 살아날 수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예. 그럼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 이 얘기예요. 이 시를 보면요. 그 연담은 물론 그 자신의 그 화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져요. 평생의 그 중인 신분으로서 그 대단한 양반들, 선비들, 그 문장 잘하고 글 잘하는 선비들에게 눌렸던 그런 것을 그런 분노랄까?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정말 또 하나 또 느껴지는 것이 그는 정말 여전히 그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나 죽는다. 그러니 이제 니들 어떻게 할 거야. 글 잘하는 선비님들 글 잘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예,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내가 죽으니 어쩔 거야. 예. 그 삶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싫은 것 같아요. 말년에 정말 이 사람은 아들 출세하는 거 다 보고 잘 살았습니다. 그 그림의 그 분노나 그런 그 거친 것에 비해서 말년은 아주 평탄하게 살았어요. 어쩌면 어느 선에서 딱 접었을 수도 있고 타협을 했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말씀은 좀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참 어떤 부분에서 좀 속물적인 경향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연담다운 시입니다. 이 시로서 그 연담의 성격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 죽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랬지만 세상은 역대로 연담보다 더 잘난 영웅 허걸들이 다 죽어나가도 여전히 잘 돌아갔죠. 그죠? 이상으로 6부에 걸쳐서 감히 제가 대화가인 연담을 평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평이 그림 외의 모든 예술 방면에서 그리고 나아가 인물 품평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 한국예술 시간에는 풍속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